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미국이 이란군 실세 솔레이마니를 드론 공격으로 사살한 일을 두고 암살이냐 아니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솔레이마니의 사망은 관점에 따라 매우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식됐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미국의 다른 관리들은 표적 살해, 치명적 조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란의 입장은 다르겠죠. 이란 대통령과 총리는 모두 솔레이마니의 사망을 두고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살해를 뜻하는 암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일부에서는 백악관이 명확한 증거 제시 없이 공습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암살이냐 제거냐 어디에서 보는지에 따라 세상은 참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1월 7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보험료 너무해. 저 여기서 내려요. 네? 저기 보험 클리닉에서 내려요. 어쩌다 마주친 보험 클리닉? 보험 클리닉. 불필요한 보험료 내려주는 보험 클리닉. 1833-6114. 내 보험 바로 잡을 땐. 안녕하세요, 가수 이선입니다. 70년 변함없는 칠성사이다처럼 올해도 청량한 한 해 되시길 바래요. 칠성사이다, 정남이 맛 칠성사이다, 언제나 칠성사이다. 우리 입맛엔 칠성사이다가 좋아요.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45년 사무기기 전문가니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 카피어랜드랍니다. 결혼 준비 잘 돼? 돌잔치 할 건 많지. 크루즈 여행 알아보려고 웨딩, 축연, 크루즈 그리고 상조까지. 인생의 좋은 날도 슬픈 날도 좋은 라이프의 토탈 라이프 케어가 함께합니다. 이제 상조 회사를 넘어 토탈 라이프 케어까지 좋은 라이프.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새해 들어 각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시 후 이희준 리포터가 출연해서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생방송 중에 최백은 교수님께 저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네. 드디어 최백은 TV를 이제 유튜브에 개설을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먼저. 아유, 감사합니다. 예, 사실 우리 최백은 교수님과 방송하면서 시간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설명을 다 못 들어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경제 전반 아주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유튜브에서 뭐 최백은 TV 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방송에서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못 다루거나. 그렇죠. 아니면 좀 주제가 좀 이제 방송은 이제 아무래도 시사적인 걸 많이 이제 취급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좀 이제 근본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또 중요한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걸 개설하게 됐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저희 라디오 오늘 프로그램도요. 바로 어제부터 유튜브 채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동 MBC 플러스 채널 치시면 됐습니다. 안동 MBC 플러스를 치시면 그 안에 이제 저희 안동 MBC 모든 프로그램 다 이제 업데이트가 되니까 함께.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좀 제가 이 안동 MBC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제 SNS에 올리고 싶었는데도. 그래요? 함께 서로 공유하면서
예, 서로 예. 돕고 살자고요, 교수님.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얘기는 좀 무거운데요. 예. 이란 사태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연일 예. 뭐 미국과 이란 갈등 커지고 있는데 우선 이 솔레이마니 사살, 미국의 이란 예. 공격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지난 한 2년 동안에도 그랬듯이 트럼프가 하여간 이 시장의 불확실성 자체네요. 예. 역시 트럼프답다.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아무리 뭐 국내 탄핵 문제가 뭐 있다 그래도 예. 예? 너무한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좀? 좀 이제 그 트럼프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떤 시스템에 의존하기보다는요. 예. 그 개인의 어떤 그 성향이라든가 개인의 즉흥적인 자기 판단에 굉장히 의존을 하는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이번에도 그러니까는 어떤 하나의 그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안보 시스템이 국가한 나라인데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기보다는 상당히 좀 트럼프 개인의 어쨌든 간에 이런 계산법에 의해 가지고 예. 이루어진 느낌을 받을 수가 지울 수가 없고요. 예. 문제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세계 경제에 던지는 어쨌든 간에 리스크라든가 불확실성이 연초부터 굉장히 커진 거죠. 네. 미중 간의 좀 불확실성이 좀 약간 완화되는 듯 하더니만은 또 다른 하나의 불확실성이라는 폭탄을 던졌네요. 그러네요. 던지는데, 예, 이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튈지는 사실 뭐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뭐 우리가, 상당히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많은 예. 사람들이 이제 유가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은. 예, 예.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금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요. 예. 예, 금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일종의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도인데요. 예, 예. 예, 달러보다는 과거 금융위기 때하고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요. 예. 과거 금융위기 이전 때는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그럴 때는 이제 달러로 많이 이제 그러니까 그 자산들이 도피를 했습니다. 안전자산이 안전자산 하면 달러 이랬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하나 달라진 주요한 패턴이요. 예.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할 때 달러 가치가 오히려 약세를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더 이상 이제 안전자산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것도 아주 큰 의미 있는 변화네요. 예,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뭐 달러의 지위가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겠지만은, 예. 이 달러에 대한 어떤 간에 그 신뢰도가 사실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이요. 예. 2012년에 한 등급 이렇게 내려갈 정도 내려갔었잖아요. S&P에서요. 예. 당시에 미국의 국가부채 때문에요. 예.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안전자산이 없어졌다 이런 말을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 했었는데. 예. 그 이후에 어쨌든 간에 달러가 어떤 그 금융위기 이전에 안전자산 역할을 했던 어떤 지위가 굉장히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에도 그래요. 최근에도 보게 되면 이제 금 가격은 폭등을 하는데. 예. 달러 가치가 그러니까 약세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 이 이란 사태 이후에요?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네. 금으로 이제 그러니까 돈이 이제 그러니까는 몰린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자산들이 다 이제 금 쪽으로 가니까 그렇죠. 빠져나가는 건가요? 주식 시장에서? 주식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경기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그렇죠. 자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은 주식 같은 이런 자산들은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변동성이 크고 위험성이 큰 자산이니까는 예. 축소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향후 상황이 굉장히 그러니까 복잡하게 꼬이는 거에 따라서요. 이 주식시장에 이제 주식시장이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국내 투자자들도 좀 이제 그 유념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 사태가 딱 터졌을 때 우리 국민들은 사실 우리 석유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거 기름값 폭등하는 거 아니야? 이거 먼저 제일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그거보다는 주가 폭락, 전 세계 공동적으로 네. 주가 폭락이라든지 금 가격, 금이 폭등한다든지 이런 거군요.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럼 달러화, 금 가격은 오르고 달러의 가치는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혹시 그럼 다른 기축 통화 있잖아요. 뭐 위엔화는 뭐 가치가 오른다든지 뭐 이런 변화도 혹시 있습니까? 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달러 가치가 약세가 보일 때요. 예. 대개 이제 다른 이제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안전자산인 엔화라든가 유로화 같은 경우가요. 예.
이제 반등을 합니다. 같이 가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는 경제가 안정됐을 때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굉장히 우리가 강세를 보이는데, 그리고 엔화라든가 이런 것이 약세를 보이는데, 네. 이게 굉장히 불안정해질 때 엔화가 상당히 그러니까는 다시 이제 강세를 보일 수 있고, 그렇게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제 안전자산을 어쨌든 간에 이제 다변화시키는 건데 금만은 못하죠. 네. 예. 자, 그렇고 유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란이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기름을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하지는 못하는 상태였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제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걱정되는 게 그 왜 호르무즈 해협이라 그래서 그걸로 이제 좁은 그 통로에서 이제 석유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막히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하는 건데 유가 폭등하는 거 아니냐 걱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한 10% 정도 지금 상승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폭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지난 9월 달에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추석 연휴 시작할 무렵에요.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이란이 그러니까 드론으로 이제 사우디 시설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그 폭격했다는 이제 이런 뉴스가 쓴 적이 있었어요. 예, 알죠. 기억납니다. 예. 그때 정도 지금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오히려 그러니까 유가 상승은 크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이유는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전면전으로 이제 그러니까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그 당분간은 낮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석유 시장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이게 전면전을 해가지고 사우디나 이라크가 그러니까는 이 석유 공급이 차질에 빚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요. 석유 시장의 공급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유가가 이제 크게 이제 안 오르고 있듯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서로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말 대 말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이게 그런 이제 전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지만은 당분간은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전면전으로 발전하는 것도 서로가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저강도 전쟁이 이제 그러니까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최백운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조금 안심은 되는데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이란 사태가 뭐 우리 경제에 뭐 미칠 파장, 영향 이런 거 전체적으로 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겁니다. 이 이란이 그러니까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소위 말해서 이라크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오페크 국가 중에서 가장 이제 원유 공급이 많은 두 나라인데요. 이 두 나라의 그러니까 석유 생산 시설을 그러니까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차질을 둔다면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폭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이게 전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이란도 그러니까 그 부담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란 같은 경우도 일종의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이제 소위 이제 테러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미군 기지 공격이라든가 뭐 민간 항공기 공격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는 저강도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미국도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그러니까 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사실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이란에서. 거기서 지금 이란 대통령이 막 눈물까지 보이면서 보복을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서 이게 정말 이게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이게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정말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복은 이제 저는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보복의 형식이 이제 그러니까는 보복의 형식이 그러니까는 일단 우리가 전면전 같은 방식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뭐 미군 기지 공격이라든가 우리가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레바논을 비롯해서 이제 그러니까 시리아라든가 이런 쪽에 친이란 세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라크도 그렇고요. 그런 쪽의 세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공격하는 방식에 그러니까는 게릴라전 방식 이런 방식이 이제 그러니까는 진행될 가능성은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뭐 전면전으로 할 경우에는 하여간 그 부담은 크고 국제사회가 첫째는 굉장히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럽도 원치 않고 있고 중국도 원치를 않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전면전에 대해서는 사실 국제사회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국제경제 다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예. 명분도 상당히 약하고 예. 실질적 넘버 투인 그 인물을 솔레이마니를 사살한 이 국제사회 비난도 지금 쏟아지고 있고 그런데 왜 사살했을까? 거기 지금 이유가 사실 탄핵 이슈를 가리기 위해서라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 좀 이해가 가는데 근데 재선에도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이런 좀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런 사태를 일으키다 보면 그 미국의 어떤 중동전의 아픔도 있었잖아요. 그 걸프전인가요? 예, 거기서 패전했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재선에 도움이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 미국 사람들의 제가 속성을 보니까요. 과거 80년대부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라나다 침공할 때라든가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목격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 이제 정말 전쟁을 개시를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반전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이제 그게 이제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어쨌든 트라우마예요. 일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이 조기에 진압되고 미군의 희생이 없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전폭적인 지지로 바뀝니다. 그런 게. 근데 자기네 나라 국민이 그러니까 희생당할까봐 이제 그러니까 그걸 이제 두려워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만약에 군인의 희생이 없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가서 그러니까는 미국이 폭격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어쨌든 간에 피해를 입혔다고만 나오면요. 상당히 오히려 인기는 올라갑니다. 그런 게 또 미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쨌든 간에 그 민족주의적인 성향이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미군을 어쨌든 간에 그 위험 속에 빠뜨리는 그런 전쟁을 수행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그래서요. 그런 점에서요. 과거 우리가 걸프만 전쟁할 때도 보게 되면요. 이라크 90년대 초에 공격할 때도 보게 되면은 군인은 상륙 안 시키고 그냥 공습만 해가지고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당시에 부시가요. 그 아버지 부시죠. 그때 이제 부시가 굉장히 인기가 올라갔었습니다. 미군의 피해는 안 생기니까요. 그런 게 또 있군요. 근데 이제 뭐 상륙해가지고 미군이 서로가 이제 죽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반전 여론이 높아져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개시할 당시에는 반전 여론 높지만 그 전쟁에서 성공을 한다면 인명피해가 많지 않다면 확 돌아선다 이거죠, 여론이. 그렇죠. 그래도 그렇지.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런 거 보면요. 사실은요. 그렇네요, 정말. 아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지금 걱정이 많습니까? 우리나라 또 혹시나 파병하라고 요구 오면 요구를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병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것도 이제 어려운 숙제를 가졌는데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그 전면전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전쟁에 휘말리는 가능성이 있는 파병은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휘말릴 가능성이 있게끔 파병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이제 일종의 저는 노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식의 어쨌든 간에 파병이라든가 지원은 그러니까 군사적인 지원은 지금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럽도 이제 그러니까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만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에 우리가 이제 말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위협을 진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그 후유증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북미 문제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문제라 하더라도 그거는 저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파병을 하긴 하더라도 여기에 휘말리지 않게끔. 그래야 되는군요. 자, 딱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좀 마무리 한 말씀 좀 해주시죠. 1분 정도. 일단 국민들이 일단 그게 불안해하는 거를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러는데요. 우리 비축량이 한 정부 비축량마다 한 3개월 이상 분이 있고요. 민간 부분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사재기 이런 현상으로 이제 갈 필요는 없고요. 단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서로가 어쨌든 간에 보복이 서로가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충격을 미칠지를 좀 관찰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고 그러시는데 일반 국민들 중에서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그러니까 금 가격을 주목을 하면서 금 가격이 지나치게 이제 급등할 경우에는
좀 이제 보수적으로 좀 투자도 좀 저는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6분 2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새해 들어서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오늘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준 리포터 스튜디오에 출연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뻐지셨네요. 감사합니다. 덕담이시죠? 새해 덕담. 진심이고요. 예, 자, 2020년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 꽤 있는데요. 우선 신분증이 모두 바뀌네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다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주민등록증은요? 네, 이미 1월 1일부터 새로운 주민등록증의 신규화 재발급이 시작되었는데요. 새롭게 바뀐 주민등록증은 내구성과 보안 요소가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네. 먼저 주민등록증이라는 글자 앞에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 문양이 생겼고요. 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올록볼록하게 양각으로 새겨서 위조나 변조를 어렵게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신원에 대한 수록 내용은 레이저로 주민등록증 내부에 인쇄가 되고요.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것도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뒷면의 지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모로 좀 고급화되고 보안도 좀 강화되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작비는 좀 많이 들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전면허증은 좀 간편해졌다고요? 네, 국내 대표 통신 3사와 경찰청이 업무 협약을 맺고 금년 1분기 내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전용 앱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요. 따로 면허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의 본인 인증 브랜드인 패스 어플을 통해서 운전 자격이나 신원을 증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또 기존 운전면허증은 분실할 경우 신고 후 재발급받는 과정이 다소 번거로웠는데요. 새롭게 개편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하면 이런 불편도 사라질 예정입니다. 네,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훨씬 더 간편해지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 여권도 32년 만에 새롭게 바뀐다고요? 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디자인인데요. 우선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됩니다. 참고로 남색은 전 세계 78개 나라가 사용하는 가장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색상이고요. 네. 일반 여권은 남색, 관용 여권은 회색, 그리고 외교관 여권은 빨강색이 사용됩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기존에 사용되었던 종이가 아닌 내구성과 내열성이 강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이고요. 네. 겉표지는 태극 문양을 양각으로 새기고 속지에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문화재의 그림이 배경으로 들어갑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또 있는데요. 여권 안에 적혀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지고요. 네. 여권 번호는 영문자와 숫자,
다시 영문자 숫자 순으로 알파벳 한 자리가 더 늘어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여권이 바뀌면 그럼 당장 지금 새로 발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새로운 디자인의 여권은 아직 사용하려면 조금 시계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발급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와 우편 배송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여권은 이제 12월부터 올해 12월부터 발급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만료일이 좀 남아있는 분들은 그때까지 다 써도 되고요. 기존의 그렇죠. 여권을. 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다음은 최저 시급 인상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올해 최저 시급은 작년보다 240원이 인상된 8,590원입니다. 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주휴 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179만 5,310원이 되는데요. 최저 시급이 조금 올랐지만 건강보험 그리고 장기 요양보험의 요율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꾸준히 사업장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였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보다 확대되어서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도입이 확대되었습니다. 예, 최저 시급이 이제 시간당 8,590원이라는 거 올해부터. 네. 그리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한 180만 원 정도 네.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새해 전 되겠고. 월급입니다. 그렇죠. 새해 전 월급이 그렇고. 국군 장병들의 월급도 많이 오른다고요? 맞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인상폭이 무려 33%에 달하는데요. 네. 장병들은 이번 달부터 대략 2병은 40만 원 정도, 1병은 44만 원 정도, 그리고 상병은 48만 원, 그리고 병장은 54만 원 정도를 각각 월급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 한 1990년 그 이전까지는 10,000원 이하였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2010년까지만 해도 10만 원이 조금 안 됐는데요. 병장이. 그 뒤로 2010년 이후부터 예. 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예. 저 때는 솔직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병장 때 10,000 얼마였던 것 같아요. 네, 그 그러면? 기억이 있어서 네. 그때 이제 2등병, 1등병은 10,000원이 채 안 됐어요. 뭐 8,000원, 뭐 9,000원 이래서 네. 돈 많이 받는 그 병장 때는 그 월급 때 같이 PX 가가지고 병장이 돈 내고 그랬었어요. 네. 회식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예. 자, 그럼 다음 소식도 보죠. 요즘 마트에 가면 박스 테이프가 없어서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장바구니 사용해야죠. 이제부터. 네, 당연히 사용해야 그러셔야죠. 되고 좀 차츰 적응을 좀 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제공하던 포장용 테이프와 끈이 환경부 정책에 따라서 사라졌습니다. 포장용 종이박스만 예전과 같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바구니 사용에 습관을 들여야겠고요. 자, 앞으로는 동전 구경하기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현금 결제 시 잔돈을 계좌로 입금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모바일 현금 카드나 현금 IC 카드에 연결된 본인 계좌로 거스름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동전이 좀 무겁고 귀찮을 때도 있긴 하잖아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구경하기 힘들어진다고 하니까 아이들 저금통에 이제 돈 넣어줄 때도 이제는 지폐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자, 다음 소식은 뭐 주류 광고에 대한 얘기네요. 네. 요즘 회식 문화가 바뀌고 있죠. 이제는 술 권하는 사회가 아니라 술 금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주류의 TV 광고에 대한 규제가 더욱더 깐깐해집니다.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TV 광고를 내보낼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예. 데이터 방송이나 DMB 그리고 IPTV 등으로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시청 가능한 방송이나 영화, 게임 등에서 음주 장면이 금지가 되고요. 네. 또 술을 직접 마시는 소리, 예를 들어서 캬 이런 소리는 네, 노출을 이제 할 수 없다고 하고요. 이 소리 못 냅니까? 광고에서? 네, 안 됩니다. 이제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됐습니다. 이 소리 듣고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렇죠. 네, 술을 부르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자, 아울러서 주류의 과세 체계도 바뀝니다. 기존 주세법은 주류 가격에 술 종류에 따른 세율을 곱하는 방식인 종가세였는데요. 예. 앞으로는 술의 종류와 상관없이 출고량에 따라서 세금이 매겨지는 종량세로 맥주와 탁주가 우선 적용되어서 가격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류 TV 광고가 그러니까 저녁 시간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는 TV 광고를 낼 수 없다는 거. 네. 예. 그리고 뭐
뭐 이런 소리 이제 광고에서 볼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 종량세로 바뀌면서 캔 맥주 가격이 좀 낮아진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고요. 자, 다음은 우리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에 관련해서 바뀌는 정책이 있죠? 그렇습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시행령 개정으로 그 부분이 삭제되었고요. 육아휴직 급여도 직장인 부부 둘 다에게 지급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어린이집 그 보육 시간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뭐 기본 보육이 있고 연장 보육이 있고 이렇게 좀 나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3월부터 바뀌는데요. 어린이집 보육 시간이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나뉘게 됩니다.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 보육 시간, 그리고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서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 보육 시간으로 나뉘는 것인데요. 3세에서 5세의 유아는 연장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0세에서 2세 영아는 맞벌이나 다자녀 그리고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연장 보육은 연장 보육 전담 교사가 전담해서 아이를 돌보게 되는데요. 어린이집이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구성해서 교사를 채용하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는 어린이집도 저녁 7시 30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거. 근데 혹시 이 연장 보육, 그러니까 저녁 7시 30분까지 어린아이를 맡기면 그만큼 우리 학부모들이 돈을 좀 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반가운 점은 연장 보육 이용에 따른 학부모들의 추가적인 금액 부담이 없다는 것인데요. 없어요. 네. 자, 어린이집에서는 전자 출결 시스템을 통해서 연장 보육 사실을 기록하고요. 아이들의 하원 시각에 따라서 별도로 정부로부터 연장 보육료를 지급받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유, 뒤에 내용이 좀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요. 예, 여기까지 2020년 새롭게 바뀌는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희준 리포터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예, 총선이 이제 오늘로 딱 99일이에요. 두 자릿수로 내려갔습니다. 예, 참 시간 빨리 지나는데, 자, 이 정당 지지율 하면은 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기초 체력이라고 비유한다면서요? 그쪽 업계에서는. 맞습니까? 예. 뭐 기초 체력이 있어야. 예.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인물이 훌륭해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정당 지지율이 있어야 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점점 정당 지지율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새해 들어 쭉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조사 기관이죠.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더 많이 결집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데요.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두 정당의 진보와 보수의 대결 구도가 더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2월 30일부터 31일 1월 2일 3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전국 2,508명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였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 4.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1.8%, 자유한국당 32.1%. 분석을 해드리면서 강조했던 게 두 정당의 파이가 매우 크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41.8%, 자유한국당 32.1%, 약 두 정당의 합만 75% 정도 됩니다. 가까이 되네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지 정당이 없다는 것이 한 12, 13% 평균적으로 나온다면 불과 5, 6% 정도를 놓고서 나머지 정당이 가져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은 4.6%, 정의당 5.5%, 민주평화당 1.1%, 우리공화당 1%로 나타나는데 새로운 보수당은 아직까지 조사의 선택지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새 보수당이 이제 5일에 네. 그저께네요. 그저께 이제 창당을 했으니까 이 조사에는 그렇습니다. 포함이 안 됐고 사실 지금 정당 지지율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그대로 또 선거에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아닙니다. 예. 네. 그렇죠. 예. 새 보수당 글쎄 이제 창당 전에 이제 조사했으니까 다음 주가 좀 궁금해지는데 바른미래당과 새 보수당 어느 쪽이 더 지지율이 높을지 이것도 좀 관심이 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른미래당과 새로운 보수당, 새 보수당이 경쟁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예. 여기에 또 다른 변수는 이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거든요. 예,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 언제가 복귀 시점이 되느냐도 중요해 보입니다. 먼저 새로운 보수당만 좀 분석을 해보면요. 예. 정당 지지율은 세 가지 변수에 달려 있는데 이념, 세대, 지역 기반이 있어야 정당 기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요? 정당 지지율이 이념, 그럼요. 세대, 네. 지역 기반. 네. 세 가지 그렇습니다. 변수. 예. 네. 이 세지가 되는데 예. 새 보수당은 바른정당 시절부터 유승민 의원에 대한 영향이 절대적인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바른정당 때도 그랬지만 새로운 보수당의 숙제는 지역 어느 지역이냐, TK냐, 또는 수도권이냐, 또 세대, 20대냐, 50대냐, 또 이념적으로는 새로운 보수당이 그럼 자유한국당보다는 중도적인 거냐, 아니면 우리 공화당 쪽에 가까우냐, 참 이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네, 이게 분명해야 유권자들이 선택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보수당이 신당이기 때문에 가지는 기대감, 또 새로움은 분명히 있지만 어떤 지점에 위치하는 정당인지를 분명히 유권자에게 이야기를 해줘야만 유권자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새 보수당의 보수가 지향하는 이념, 새 보수가 어떤 세대 그리고 정책으로 나타날지가 더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투표자들 유권자들의 기준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새 보수당은 그렇고요. 새 보수당과 함께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온 철수, 안철수 전 대표. 사실 이 돌아온다고 선언을 하고 요 며칠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배종찬 소장님도 정치평론 하시니까 예상을 좀 해보신다면 앞으로 그 안철수 전 대표 행보라든지 뭐 어느 당으로 갈지 뭐 창당을 할지 아니면 그 돌아온 후에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될지 총선에서 어느 정도나 가능할지 좀 예상을 좀 해보신다면요. 네, 참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는 데이트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여론은 명분이더라고요. 명분. 돌아왔을 때 새로운 행보, 독자 행보를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보수당 쪽으로 가느냐. 근데 새로운 보수당은 가지 않겠다고 일정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바른미래당으로 오느냐. 일단은 명분상 바른미래당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떠났던 배에 다시 돌아는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바른미래당을 이 발전적 해체 또 새로운 당의 모습으로 가져가지 않겠냐. 그래야만 지지율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강조드릴 수밖에 없고 이 선거의 영향력은 2016년에 국민의당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대단했죠. 그 정당 득표율이 민주당보다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보다는 파괴력을 가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왜? 중도의 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정당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16년만큼은 아닐 것이다. 그래도 지금의 이 정치판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는 절대적으로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난 대선 때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6년 총선은 아니겠지만 지난 총선보다는 다른 정치 리더들에 대한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떠났다가 돌아온 안 전 대표에 대해서 변했다면 변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조금의 기대감은 더 있지 않겠냐 정도로 평가를 해봅니다. 지난 16년에 있었던 총선보다는 좀 못하겠지만 17년에 있었던 대선보다는 조금 높아지지 않겠냐 이 정도 이 정도 예상하시는 거고 자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도 나왔죠. 좀 간단히 좀 볼까요? 네, 대통령 국정 수행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긍정이 49%,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46.2%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수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과 부정이 거의 비슷하다. 계속 오르락 내리락
골든 크로스가 됐다 데드 크로스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임기 4년 차거든요. 네. 임기 4년 차에 물론 이전의 대통령보다는 4년 차가 좀 빨리 시작하기는 했지만 이 대통령의 4년 차에 이 정도 긍정 지지율이면 상당히 견고한 편이다. 그렇죠. 핵심 지지층은 살아 있다고 평가를 해도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사실 요즘에 뭐 경제 문제, 특히 뭐 부동산도 그렇고 또 북한 문제 등등 해서 악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정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그 이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제가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이 이유가 문 대통령 자체다, 자신이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 특유의 어떤 뭐 도덕성이라든지 개혁성, 어떤 신뢰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아마 다른 사람이었다면, 다른 대통령이었다면 지금 지지도가 아마 와르르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 대통령 자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됨을 보고 사람들이 등을 안 돌린다. 뭐 이렇게도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석도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건 네. 그런데 불과 우리가 5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 꼭 좋은 평가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죠. 저는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지율은 단순히 대통령만이 아니라 지지층들에 대한 이 평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죠. 왜? 지지층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게 되면 개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학습효과, 그러니까 임기 중후반기에 지지율이 낮아졌을 때 매우 무기력했던 노무현 대통령 임기 때를 생각하면 절대 지지율이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핵심 지지층들의 똘똘 뭉치는 효과. 저는 이게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임기 3, 4년 차의 대통령들을 보면 중도층에서 무너지면서 이 핵심 지지층까지도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이 진보층에서 대통령 지지층들이 뭉치고 있다. 이념을 기준으로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중도층에서는 거의 긍부정이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의 영향도 없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들이 학습효과 때문에 철저하게 뭉치고 있는 현상.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 중도층의 지지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의 개혁 동력이 정말 후덜후덜 흔들리거든요. 정말. 그렇군요. 자, 이렇게 대통령 또 정당 지지율 봤는데요. 올해 그 신년 여론조사를 종합 분석해 보면요. 이번 선거가 여당 심판보다는 야당 심판이 될 거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보통 이거는 우리 상식과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뭐 보통은 현 정권을 심판하는 게 그 선거 아니에요? 네,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아주 분명하게 사이다 같은 분석을 해드리면 이건 야당 복 때문입니다. 야당복. 그러니까 이 정권 중간에 있는 선거가 심판 성격이 있는 것이 분명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야당이 살아있을 때. 야당의 견제 능력이 강할 때는 그것이 분명한데 그렇지만 지금의 야당은 그런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좀 무기력하게 유권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매우 강하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밀리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지면서 정부 여당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게 되고 중도층도 여당보다는 야당 심판 쪽에 오히려 더 무게를 두면서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특히 검찰 개혁이 되겠죠. 이런 경향으로 흘러가다 보니 오히려 이 정권 심판 성격보다는 여당 심판보다는 야당 심판이 더 높게 나타난 이유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야당 심판이 강할까? 했더니 그러니까 그 진영 간의 대결 구도가 너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지면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그리고 중도층이 지금 검찰 개혁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분석을 하고 계시고. 보시면은 보수통합이 우리 허한구 앵커께서 잘 지적을 해주실 때 흔들리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러브콜을 하지만 한쪽에서는 그런 이야기조차 우리는 들은 적이 없다. 바로 이것이 야당의 분열되어 있는 모습. 야당복의
반사 이익을 현 정부나 여당이 받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 최대 흥행 매치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 한판 승부인데 사실 자꾸 주위에서 특히 이제 매스컴에서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보는 사람들은 이거 재밌어서 좋은데 사실 이거 여기서 이 매치에서 지면 끝장인 그 당사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이 갈 것 같은데 자 실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요. 이 둘의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예. 이런 관심을 모으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또 이 후임자인 정세균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이슈 다음에는 바로 또 이낙연 총리는 어디에 출마하느냐, 또 황교안 대표는 맞선거를 펼치느냐, 바로 그 지역이 이 종로구인데 이번 조사는 종로구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전국 조사입니다. 이 매일경제가 매트릭스 리서치 의뢰를 해서 지난 2일, 3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전국 1000명 유무선 RDD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8.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현재 지역구에서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에서 이낙연 대 황교안, 황교안 대 이낙연 빅매치가 이루어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할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이 총리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51.2%로 절반을 웃돌았어요. 네. 황 대표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7.2%. 아하, 이 총리.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우세한데 이게 종로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의 경쟁력이 이낙연 총리가 상당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특히 수도권에서 이 총리가 우세한 것이 종로구 쪽도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지역구 조사를 한 건 아니라는 점도 반드시 감안해 주시고 이 총리가 우세한 우리가 기준은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배경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중도층에서 우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붙든 안 붙든 또 종로구에서 붙든 아니면 다른 지역구에서 붙게 되든 간 그렇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이 결과의 향배는 중도층이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요.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 알아보죠. 김도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1년 중 가장 춥다는 1월인데요. 날씨는 그렇게 추운 것 같진 않습니다. 예년 같으면 2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도 2.8도로 예년보다 1.3도 정도 높은 정도입니다. 이런 날씨 원인은 북쪽 시베리아 고기압의 힘이 약한 반면 한반도 남쪽으로는 따뜻한 공기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눈이 아닌 비가 자주 내리면서 지난달 전국 평균 적설량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수요일까지 사흘간 한반도로 먹구름이 지나가겠는데요. 이번에도 포근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대부분 비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조금씩 밀려오면서 기온이 낮아지겠고요. 산간 지역으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내릴 전망도 보입니다. 혹시 또 비가 그치고 급격히 추워지진 않을까 걱정도 되실 텐데요.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비나 눈이 내일 낮까지 이어지면서 미끄럼 사고뿐만 아니라 또 산사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눈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다 그치겠습니다. 또 눈비가 내려져서 공기질은 깨끗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기온은 안동, 문경, 예천이 아침이 4도, 한낮에 8도 예상되고요. 청송, 상주는 5도에서 7도 분포, 영주, 봉화, 영양이 아침이 3도, 한낮에 6도 나와 있습니다. 의성은 아침 3도, 한낮에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주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5도 높습니다. 7도고요. 체감온도도 7도, 습도는 100%입니다. 날씨였습니다.